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정감사를 비롯한 가을 정치권의 기상도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두 건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고요.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따지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는 간데없고 고성과 막말, 혼란스러운 장면만 두드러졌습니다. 무조건 돌격 앞으로를 작정하고 나온 야당과 참호 속에서 나올 생각조차 없는 여당 모두 볼썽사납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김행 후보자 청문회 주요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지원, 최원국 두 기자가 잇따라 준비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넷 언론사 주식 백지 신탁 논란,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면서 본인과 남편 명의의 주식을 신우이에게 팔았다가 6년 뒤에 되산 건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고요. 네.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그간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명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적자가 많아 살 사람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당시 누적 적자가 12억이 넘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코인 장사를 했고 성희롱성 보도로 이윤을 챙겼다며 사퇴를 압박하자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비징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극적인 보도엔 부끄럽다고 했지만 코인 장사 의혹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회원으로 있는 문화계 사교 모임인 월단회를 통해 장관직에 발탁됐던 야당의 주장은 경력 모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정말로 깊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한테 제 뒷배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무슨 근거를 제시했어요? 아니 어떤 근거를 제시하셨냐고요?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인 청문회 일정 의결에 사과하고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어렵게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네. 인사청문회 한 번만 했습니까? 고성이 오가더니 후보자께서 막무가내로 끼어들거나 할 때는 위원장께서 저게 무슨 의사진영 발언이에요? 뭐 하는 태도입니까? 뭐 하긴요? 뭐 하는 태도예요, 그게 지금? 똑바로 말을 안 하죠. 반말에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 의사 전달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행 후보자의 나이를 두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고 나이가 많아서 월단의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여사가 아니 나이가 오랜 많아서 지기이고.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네, 말씀이세요? 그 월단 나이를 얘기하면 꼰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도 60살인의 이름을 여기서 제가 왜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60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나이로 밝히면서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꼰대 발언처럼 청문회 내내 상대방 의원들을 향한 고성과 막말이 반복됐습니다. 타임을 작정을 하고 들으신 거죠?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유 후보자가 관여했었는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유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여야 충돌 과정에서 욕설이 등장하기도 했죠.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는 정민진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야당은 유인촌 후보자가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을 위해 증여를 했음에도 증여세 납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탄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가 계속 떳떳함을 주장하시니 더욱더 제출해 주셔야 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야당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2019년 펴낸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언급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당시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여러 증거와 이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여당이 유 후보자를 두둔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선 욕설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 때문에 청문회가 한때 중단됐고 해당 의원은 회의가 재개되자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 와중에 내일은 더 중요한 국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으로선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도저히 통과시켜줄 수 없는 후보라는 입장이고 여당은 자칫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야 분위기는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 10하루째 공석인 대법원장 대신에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중요한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좀 봅니다.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에 대한 후임 제청이 늦어질 수 있고 전원합의체와 소부선고 지연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가 지연돼 일선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끝나 사법기관 양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웃는 모습을 이젠 보기 힘들 듯한데 당장 내일 있을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이 대치 전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일단 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데 이 정도면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게 모두 18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두 후보까지 합하면 아마 20번째로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협치가 끼어들 공간조차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윤 대통령은 또 임명을 강행할 테고요. 예, 그 앞선 18명의 그 경우를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지난달 청문회를 치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인 내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는데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주말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이 휴일인데다가 화요일인 10일엔 국방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인데 안보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이런 대치 정국에서 야당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인촌, 김행 두 후보자도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과거 경우를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명을 할 거니까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대법원장은 좀 경우가 다르죠. 국회가 노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실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하고 여권은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우려에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인사 라인에서는 뭐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권 일부에선 당분간 후속 인선을 하지 않고 야당 책임론을 부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몇 달 이상의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법 공백 말은 간단합니다만 대법원장이 없으면 잇따라서 인사가 또 안 될 테고 그러면 국민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야당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텐데 그래도 부결을 밀어붙일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단식과 영장 기각의 여세를 몰아서 힘을 보여주고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대여 투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일본 오염수 방류였는데 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끌고 갈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대법원장 임명 부결부터 시작해서 또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국정감사로 이어가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영상 메시지를 냈던데 당무는 언제쯤 복귀할까요? 일단 뭐 퇴원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대표는 일단 당장 내일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미 3주 정도 연기된 재판인데 이 대표 측이 추가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를 했습니다. 결국 내일 오전 법원에 갔다가 재판이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인데 본격적인 당무는 아마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시점이 중요할 테고 자, 국민의힘도 이제 총선 앞두고 본격적으로 좀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때가 되긴 했죠. 예, 그 당장 다음 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 내년 총선 수도권 판세까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감을 거쳐서 이러면 연말쯤엔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러니까 쌍특검이죠. 이게 국회 표결도 이제 예상돼 있는데 그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청문회 장면들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그걸 보면 국정감사도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오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병상에 이재명 대표가 응원 영상을 보내는 걸로 유세에 참가했습니다. 본투표는 오는 11일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표소에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작업 모습입니다.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는 강서구 관내 18개 주민센터와 구의회, 구청 어디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지문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하면 후보 7명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적어도 주민센터에는 6시까지 도착을 해주셔야.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환자복 차림으로 녹화한 투표 독려 메시지를 공개하며 진교훈 후보 선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의 김태우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포켓볼도 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들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비교적 투표율이 낮은 만큼 어느 쪽이 더 많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펴자 법무부가 결국 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 것만 한 게 아니라 전임 장관들의 출장비까지 모두 공개하는 바람에 박범계 전 장관이 오히려 난처해졌습니다. 누가 얼마나 썼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한송원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 공개를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개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공개 정부 청구 이야기 같이 해주시면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전현직 장관의 출장비를 공개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은 한 장관보다 출장 일수가 하루 적었는데도 2배 더 많은 1억 원가량의 출장비를 썼습니다. 수행원 수가 11명으로 3명이었던 한 장관보다 많았던 게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 때는 없는 촬영 비용과 통역비 등 400여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메리카. 그런데 박 전 장관이 이후 보고한 출장 보고서엔 수행 인원이 실제보다 6명 적은 5명으로 총 비용도 6,800여만 원만 기재됐습니다. 출장비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박 전 장관은 TV조선과 만나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무부는 경비가 축소돼 신고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통계청과 부동산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지 20여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통계청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한쪽에서는 수사관들이 컴퓨터 여러 대를 수레에 담아 옮깁니다. 압수수색 대상 물품인가요? 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도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를 뒤집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94차례 이상 부동산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였고 이에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작성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전 정부의 장하성, 김상조 등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22명 가운데 일부 인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 아침 이불 속에서 나오기 힘든 날씨였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설악산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서울 역시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해발 1,600m 발왕산 정상입니다. 숲 곳곳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요. 가을 느껴지죠. 초가을 날씨 정도 좀 쌀쌀하고 깊은 가을 정도 느껴지죠. 지난달 30일 첫 단풍이 든 설악산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바람도 서늘한 게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9도, 춘천 6.2도, 광주 14.8도, 부산 16도 등 전국 대부분이 어제보다 최대 4도 가까이 떨어지며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단풍이 물드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급히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일어나갖고 좀 쬐다 양말부터 신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 입었는데 오늘 잠바를 한 개 걸친 거지.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고 일교차도 최대 15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후쿠시마에서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정화를 거쳐서 같은 양을 방류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전문가를 파견해서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방류를 시작한 오염수는 1차 때와 같은 총 7,800톤입니다. 하루에 약 460톤을 방류하는데 모두 19일이 걸립니다. 実際に海水もそれから水産物もその測定限界以下の水しか出ないということで安全性がずっと確認されています。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현장 사무소 한번 들러서 협의하는 거, 그다음에 원전 현장, 방류 현장 가서 시설 좀 둘러보는 거, 또 거기에서 뭐 화상현이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IMO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각국이 입장을 밝힙니다. 일본은 해양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한 친원자력 연구소가 삼중수소와 비슷한 중수소로 실험한 결과 광어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이르다는 점을. 오염수 1차 방류 당시 촛불 집회를 열며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던 민주당은 이번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평만 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1차 방류를 전후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됐었죠. 당시 쏟아졌던 괴담이 부추긴 측면도 있는데, 하지만 괴담이 영향을 못 미친 것인지 추석 기간 수산시장 방문객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시장 곳곳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면 매일 실시하는 수산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 점포는 방사능 계측기를 수조에 직접 설치했습니다. 추석 직전에 설치하고 나서 매출이 오히려 2배, 작년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늘었고요. 실제 상인분들이 느끼기에는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염수 괴담에 국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추석 연휴 나흘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 차량은 지난 추석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산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때 소고기도 광우병 때문에 그 난리 부리고 TV에 소 쓰러지고 그런 거 막 방송했지만 소고기 여지껏 안 먹고 산 사람 있어요?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효과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돼서 손님들이 타시장 가실 곳도 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나와주시고 매출 향상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어패류 수입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수산물은 일각의 걱정과는 달리 소비세가 견조한 모습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15톤짜리 트럭이 도로변 주정차 단속 사무실로 돌진해서 사무실에 있던 공무원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했는데 이 사고 구간은 트럭이 운행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불안한 모습으로 내리막길을 달려갑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화물차는 그대로 도로 옆 조립식 건물로 돌진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1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하얀 석회석 가루로 뒤덮였습니다. 화물차는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같이 우당탕 큰 소리가 나갖고 좀 빨리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쪽 난간으로 해서 일단 뛰어내려갔고, 트럭이 덮친 주정차 단속 사무실은 이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는 정성군청 교통관리사업소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20대 A씨 등 단속 공무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훌륭하게 일하시기도 하시고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랬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급경사에 도로폭이 좁은 곳이라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통행이 제한된 곳입니다. 화물차를 몰던 60대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틀 전 저수지로 추락한 헬기가 인양됐습니다. 이 사고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대변했는데요.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전문가들은 우선 사고 헬기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은 부분에 주목하면서 노후 헬기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저수지에서 헬기 동체를 끌어올립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꼬리 날개는 아예 사라졌고 프로펠러와 유리창은 부러지고 깨진 채 처참한 모습입니다. 저수지에 추락한 헬기는 6시간에 걸친 인양 작업 끝에 무트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AS350 6인승 기종으로 40여 년 전 만들어진 노후 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양에서 추락해 5명이 숨진 헬기도 47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임차 헬기 추락 사고 5건 가운데 4건이 20년 이상 헬기였고 이 가운데 3건은 40년이 넘은 노후 헬기였습니다. 지자체가 임차한 전국 민간 헬기 평균 사용 기간은 35년으로 노후 분류 기준인 20년보다 15년이나 높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고 과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후 헬기 정비와 관련된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비 검사 기간을 반으로 단축을 한다든가 우리나라는 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제도도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국토부가 헬기 추락 사고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명절 연휴 뒤 꼭 전하게 되는 뉴스 중 하나가 쓰레기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분리수거장에만 쓰레기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재활용 처리센터 역시 스티로폼 쓰레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나서 봅니다만 속수무책입니다. 조유진 기자가 현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처리센터. 스티로폼과 보냉팩 등 추석 연휴 버려진 선물 포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오랜만에 엿새,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직원 37명이 치우고 또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쓰레기 양양에 100분이 넘어간 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 6일 동안 나온 스티로폼 포장재입니다. 명절 연휴다 보니 선물 포장이 많아 평소에 4배가량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양은 늘었는데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분리 작업에만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집화장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면서 주택가 골목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요. 여기서부터 저기 다 저 바깥에까지 이렇게 매년 명절 때 되면 반복되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특별 처리반까지 꾸렸지만 명절 쓰레기 수거 처리 작업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가야지 그 명절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쓰레기 문제, 과잉 포장 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저혈당 쇼크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순간적인 대처가 중요한데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한 소방관과 경찰관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받더니 겨우 멈춰섭니다. 마침 지나던 소방차가 멈춰서고 소방관 4명이 운전자에게 달려옵니다. 일단은 혹시 내려보세요. A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시속 40에서 50km 속도로 약 15km를 주행했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소방관들은 저혈당 증세로 판단하고 소방차에 있던 믹스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A씨는 5분쯤 뒤에 정신을 되찾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저희가 좀 잔을 좀 해가지고 입에다 좀 대어드리면서 드시라고. 지난 8월 강원 태백에서도 저혈당으로 길거리에 쓰러진 40대 남성이 숟가락으로 콜라를 떠먹여준 경찰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콜라가 당이 많아가지고 예. 저혈당 올 때 드리면은 이제 당이 확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나갖고. 저혈당 증세로 쓰러지게 되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의 민첩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잇따라 구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은 21대 1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380대 1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최근 청약 당첨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사전 청약에 나섰던 3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부지.
284세대 모집에 1,700명 넘게 몰려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쌀 때고 이래서 막 부동산 수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엄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잇따라 취소하는 겁니다. 2026년 8월 본청약 예정인 이 아파트는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4%인 70명이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했습니다. 남양주 왕숙에서도 600명이 이탈하는 등 전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당첨을 포기한 사람은 1,320명에 달합니다. 이유는 당초 2025년 예정이던 입주 일정이 미뤄진 탓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선 면적도 작은 데다 입주까지 멀어 당첨을 포기했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정부 발표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인허가 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사전청약 포기 수요까지 몰리면 집값이 더 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청약 당첨자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LH는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까지 겹쳐 당첨 포기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오늘은 17번째 맞는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뒤에 처음 맞는 기념일이기 위해서 더 의미가 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 이민의 역사가 한국을 키운 힘이 됐다며 재외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60여 개국에서 온 한인 회장 360명을 포함해 재외동포 450명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750만 동포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또 하와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독립자금으로 쓰였고 파독 근로자들이 보낸 돈은 산업화 과정에 종잣돈이 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재외동포들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 발전의 지원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동포의 삶을 그린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배우는 일본인 친구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적힌 쪽지를 보낸 일을 떠올리며 차별의 아픔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在日 3세 제 이름은 박성희입니다.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 만남은 추석 당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어제 파독 근로자들과의 오찬에 이어 일주일 새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재외동포의 네트워크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가 발생한 미국 정치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중요한 국가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중대 연설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카시 의장 퇴진 이후 첫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멈춰선 의회에 우려를 표하며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We need to stop seeing each other as enemies. We need to talk to one another, listen to one another, work with one another. 곧 우크라이나 관련 중대 발표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담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하원 의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고 차기 물망에 오른 공화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등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개 반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하원 의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만 의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되찾는 데 집중하겠다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얼굴과 하원 의장 의사봉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노르웨이 작가 욤 포세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욤 포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낸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작가 욤 포세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탁월하게 형상화한 작가로 꼽힙니다. 중편 소설 세 작품을 묶은 3부작에서 그는 세상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연인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For his innovative plays and prose, which give voice to the unsayable. 수상 소식을 들은 포세는 이 상은 문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학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세는 1990년대 초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소설뿐 아니라 희곡도 여럿 발표하면서 헨리 깁센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노르웨이 극작가로 불렸습니다. 이렇다 할 사건도 눈길을 끄는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 작품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포세의 작품은 현재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아침 그리고 저녁과 3부작, 보트하우스 등이 출간돼 있습니다. 2003년 프랑스에서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고 2015년에는 3부작으로 북유럽 문학 최고상인 북유럽 이사회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늑대가 행상을 가장해 아기 돼지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솔로도 맞고 양탄자 잡아빼기에 혼쭐이 납니다. 양탄자에 선 사람을 넘어뜨리는 러그풀은 요즘 코인 사기를 가리킵니다. 투자금을 모은 뒤에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죠. 어느 코인 개발자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기를 쳤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을 막바지에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치고 빠지는 모기를 옛 시인이 꾸짖습니다. 굶주려 올 때는 버들솜처럼 가볍더니 먹고 나서는 떠나느라 바쁘구나. 개가 빈 밥그릇 바닥을 핥아댑니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누가 거짓말을 퍼뜨리면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자들을 개에 비유한 옛말도 있죠. 지난 대선 전날 트럼프가 바이든을 비난하는 폭풍 트윗을 몰아쳤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피를 빨아 자기 배만 채운 부패 정치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앞 대선 막바지엔 오바마가 나를 도청했다는 가짜 뉴스를 버젓이 퍼뜨리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전날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대대적인 공식 선거운동 문자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만배 녹음 파일을 짜깁기 한 뉴스타파 기사에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 무려 475만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녹음 파일 보도가 나온 직후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죠. 그 이튿날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무차별 문자 발송까지 돌아보면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는 과정의 정점이었던 셈입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몸통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게 김만배 인터뷰 다음 달부터였으니까요. 연극 1막에 등장한 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된다는 명언도 떠올립니다. 아직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에 셋이나 되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개표 때 두 당의 엇갈린 표정에서는 0.73%의 근소한 차가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는 게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대선 사흘 전 김만배 녹음 파일 보도와 전날 문자 살포가 없었어도 결과가 이랬을지도 새삼 궁금합니다. 시인은 진실을 가리켜 잠자는 곰팡이라고 했습니다. 누룩 속에서, 광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진실과 거짓이 뒤집힌 세상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인의 명식구처럼 말이죠.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10월 5일 앵커의 시선은
그날 문자 475만 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면서 따뜻한 옷차림 하신 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내일 출근길도 오늘만큼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뚝 떨어져 출발하겠는데요. 경북 봉화가 3도, 강원 대관령이 2도 예상됩니다. 특히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 텐데요. 크게 나는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에서는 안개에도 주의해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남부와 제주 지역 흐려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내일 늦은 오후면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영동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